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중국 스마트 전기차 기업인蔚来汽车,蔚来자동차, 니오의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리빈의 2017, 18, 19년 심층 인터뷰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공유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4탄 2020년 6월 심층 인터뷰 영상인데요. 올해 6월이 어떤 시점이냐면蔚来가 2019년 6월 두 번째 모델인 ES6의 인도를 시작했고 세 번째 모델인 EC6은 2020년 9월부터 인도를 시작했으니까 이번 인터뷰는 그 전에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1탄부터 4탄까지 연도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업자 및蔚来자동차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탄 시작할게요. 마찬가지로 니오의 중문명이蔚来라서 통역할 때 그냥蔚来로 쭉 갈게요. 지거공연과 빌리빌리 친구들 안녕. 리뷰드 2020 무브안에서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 오늘은 오랜 친구 한 명을 모셨는데蔚来자동차 창업자 리빈. 안녕. 시청자분들과 인사 한번 해줘. 안녕. 오늘 여기로 모신 건 내가 궁금한 게 아주 많아서 그런데 우리 안 만난 지 꽤 됐잖아.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 뭐든 물어봐도 돼? 그럼 거리낌 없이 다 물을게. 작년 2019년 연말쯤에 누군가 너에게 연도 가장 비참한 인물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 맞아. 비참했지. 한마디로 그냥 비참했지. 당시 그런 별명을 보고 기분은 어땠어? 내가 그걸 보고 왜 부정적인 보도가 또 하나 나왔지라고 홍보부 직원에게 보여줬더니 홍보부에서 보고 나서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냥 일부 사실을 기술을 했을 뿐이라고 해서 내가 자세히 한번 보니까 대체로蔚来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나열했을 뿐이었다라고. 작년 한 해는蔚来에게 있어서 확실히 극한 압력 테스트 같은 해였어. 예상했던 것들과 예상 못했던 각종 문제들이 한 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이 왔지만 오히려 작년처럼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들었어. 오히려 작년의 압력이 올해보다 더 컸어. 작년은 어려움에 대해 저평가했어. 그럼 당시 어떤 어려움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저평가한 거야? 내 생각에 아마 우리가 저평가한 건 여전히 사람들이蔚来와 같은 기업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내 상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이지. 원래는 그냥 제품 잘 만들고 서비스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괜찮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이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달랐지. 처음엔 약간 기분이 좀 상하겠는데 나중엔 그냥 나도 태연해졌어. 이건 내가 대학 때 전공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내가 사회학을 배워서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전기차를 접한 적이 없어서 전기차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고객들은 아마 마음의 준비를 아직 못했을 거야. 중국의 초창 기업이 차를 하나 출시했는데 자체 공장도 없이 다른 자동차 공장과 협력해서 차를 만들고 가격은 또 몇십만 원이고 비싸고 사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물론 지금 사후에 와서 보면 비교적 태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혁신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좀 살짝 실망했어. 그래서 초기엔 사람들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거지.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너는 고객들을 더 이해하게 된 거지. 오히려 이게 정상이지. 내 생각엔 고객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해 못 받거나 오해받는 이런 것에 대해 역시 태연해야 한다고 생각해. 역시 시간의 판단을 맡겨야 해. 이 말은 깊이가 있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날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기 쉽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 건데 날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네. 그래서 너는 너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게 너의 가장 큰 수확이겠다. 사람들은 자기와 화해를 해야 해. 비록 지금 시대는 SNS에서 맞춤형 추천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너에게 보여주는 건 다 너가 보고 싶어 하는 거라서 확실히
지식의 획득과 많은 판단이 점점 파편화돼가고 있지만 하지만 인간의 독립적인 사고에 대해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여전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건 뭐 괜찮다고 생각해. 시간은 결국 정확한 것이 편이 되기 마련이니까. 난 이게 참 와닿네. 너희 이런 변화가. 사실 지난 5년이라는 기간에서 만약 리뷰해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관건적인 건지, 만약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었을지. 인생은 다시라는 게 없지. 그치, 다시라는 게 없지. 내 질문이 좀 자학이는 같네. 좀 자학 같네. 사람이라는 게 사실 범했던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같아. 다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 스스로도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사실 어떨 때는 이게 뭐랄까, 왜냐면 사실 창업자는 선천적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리스크 부담 능력이 비교적 좀 커. 진정한 창업자는 이게 필요해. 기업을 만들 때 아무래도 많은 직원, 많은 투자자 그리고 고객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스크라는 게 리스크를 너무 극단적인 정도까지 하면 안 돼. 한 사람이 등산 또는 극한 스포츠를 하는 거랑은 달라서. 그래서 만약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기업의 이러한 리스크 한계에 대해 좀 더 여지를 남기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아. 이건 사고의 큰 변화이기도 하네. 이건 내 마음이 좀 늙었다는 건가? 아니, 늙은 게 아니라 아마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해. 진실에 가까워진 거야? 2020년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아주 컸지만未来에 있어서 올해는 오히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했는데 올해 실제 상황은 어땠어? ES6은 이미 모든 전기차 SUV에서 판매량 1등인데 가격이 얼마든 우리보다 가격이 반이나 저렴한 모델도 우리보다 못해. 이런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은 조금씩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인정을 받게 됐어. 올해는 코로나가 모든 기업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도전이라서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 모델, 예를 들어 우리는 예약제고 우리가 온라인 판매라서 이런 전반적인 모델을 갖고 있고, 한편 우리 고객들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에 있어서는 받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물론 밸류체에는 좀 도전을 받았어. 하지만 3월 하순 이후 대체로 조금씩 회복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작년에 이런 조정 과정을 겪은 후 우리 회사의 조직 상태가 비교적 맞는 방향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우리 압력은 작년보다 좀 작았어.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융자도 포함해서 많은 일들도 새로운 진전이 생겼고 고객들의 신뢰감도 늘었고, 좀 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 未来를 안 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라졌다고. 즉 未来가 도산될 거라는 그 이유가 사라졌다고.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일부 새로운 자신감이 보인 거지. 우린 연중부터 5, 6월부터 도전한다고 해서 우리 고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 많았어. 우리 고객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했어. 우리 고객들은 未来 자동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주목을 받게 돼. 위챗 모멘텀에서 자주 질문받고, 밥 먹을 때 너 未来 자동차 산 거 맞아? 이 차는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 있어? 이런 질문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 하는, 스스로 비웃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었는데, 위챗에서 채팅할 때 알약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는데 未来가 이게 곧 망할 건데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이라고. 그 후에 이게 하나의 어떤 꽁트기 같은 게 되는, 난 처음에 그 알약 모양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사람이 未来가 언제 망하는지 물어보면 난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잠깐, 참고로 알약은 중국어로 야완인데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곧 망할 거라는 뜻의 야완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이모티콘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사실 작년 다들 너네를 막 그렇게 얘기하고 2019년도 가장 비참한 인물로 꼽힌 것도 오히려 넌 거기서 자유로워졌구나. 내 생각은 이런 건데 방금 너가 말한 게 맞아. 작년 니오데이 12월 말 니오데이 때 우리 고객들이 전기차조의 자아수영이라는 공연을 스스로 대본 쓰고 연출하고 연기까지 했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사람들이未来에 대해 언급했던 것들 그런 사실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未来에 대해 조롱한 지적하는 내용들을 고객들이 스스로 한번 쭉 스토리를 만든 거야.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가서 봤는데 꽤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우리未来 차주들은 진짜 다들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냥 차 한 대를 샀을 뿐이고 이 차를 좋아하고 이 기업을 좋아했을 뿐인데 또 자주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오히려 축적이 된 것 같아. 맞아. 내 생각에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자조라는 것은 일종의 미덕인 것 같아. 그 후 작년 감원한 것도 그렇고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은 아니었을 텐데 이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올해 들어 너도 이미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 당시 너 마음속으로는 어떤 느낌, 어떻게 생각한 거야? 대부분 직원, 고객, 그리고 회사 전체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는 확실히 이런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어야 했어. 그럴 땐 어떻게 스스로 설득하지? 이건 뭐 특별히 나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서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난 나에 대한 요구가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인데 난 사람의 마지노선이 바로 나 자신을 진짜 속이지 말자는 거야. 만약 내가 틀렸거나 또는 조정이 필요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요구. 물론 이건 마음 편한 결정이 아닌 거 알지만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었어. 창업이란 게 많은 상황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너의 의지에 따라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런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 나 자신의 일부 방식을 수정하는 것. 이런 소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해했어. 방금은 지난 일들을 좀 많이 얘기했는데 지난 5년 동안未来의 발전 과정에서 너가 점점 자신감이 생긴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떤 건 너가 처음부터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는 너가 지금 과거보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뭐지? 오늘에 와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형 기업을 만들겠다는 이런 초심 우리가 기술의 연구개발과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서비스 체험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년처럼 비교적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원인이었어. 그 후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해. 작년에 1000여 명의 고객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로 도와주기도 했고 쉬는 시간에 우리 전시장에 와서 차 파는 것도 도와주기도 했고 아 그랬어? 재미있네. 그들은 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본인 감정을 쏟았어. 사실 우리는 고객들이 키운 기업이나 마찬가지야. 고객들이 키운 기업. 이거 재밌네. 우리 기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고객들이 나중에 어느 날 회심의 웃음을 지으면서 당신 내가未来를 위해 뭘뭘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믿어. 이 기업은 자기가 키운 전자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네. 기업이 크는 걸 보면서 기업 애완동물처럼. 이건 좋네. 기업 애완동물. 새로운 정의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형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고객과의 연결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고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고객 신탁 이사회에서 투표를 할 때 다 앱에서 하는 거라서 이틀이면 바로 투표 결과가 나오거든. 이게 좀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 참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올해는 코로나 시기에
고객 신탁으로 만든 그 관심 기금, 공익 기금,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참여할지. 오늘 이런 모바일 SNS나 이런 도구가 일할 때 많이 편리하게 해줬고 이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고 심지어 사회의 문화의 변화를 가져다 수 있고 이런 건 어떤 기상천외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정의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수단, 기업의 관리 수단에 대한 변화도 포함되고 모바일 SNS, 모바일 인터넷이 일정 수준까지 침투된 후 기업의 조직 형태와 사명이 반드시 변화가 발생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돌이켜보면 이런 시도는 맞다는 걸 증명하지. 당연히 그렇지. 사실 이건未来가 작년 한 해의 시련을 견뎌내서 살아남아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됐고 동시에 내가 이 기업을 만들고 나의 꿈 중에 하나야.未来는 다른 기업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 지난 5년간 관찰형 결과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업이 나온다면 우선은 좀 낮은 가격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거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무슨이라고 이게 좀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첫 자동차는未来를 선택해도 돼. 첫 휴대폰이나 첫 집이나 다들 그런 거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너넨 왜 프리미엄 차라는 시각에서 꾸준히 해왔지? 비록 그거랑 비교했을 때 너넨 가성비가 있지만 왜 이걸 계속 고수해왔지? 왜냐면 자동차라는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른데 싼 게 비지떡이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어. 5만 yuan으로 벤츠 같은 차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이건 상식이지. 이런 사실은 존중해야 해. 만약 최신 기술로 다른 사람보다 1, 2년 일찍 사용하려고 하는데 밸류체인 여러면은 아직 그다지 성숙하지 못할 때 너가 지불해야 할 대가, 연구 개발비든 재료 원가든 부품 원가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예를 들어未来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모바일 Q4 칩을 사용한 기업이야. 개발비와 당시 하나하나의 칩의 원가, 각 방면의 원가는 다른 데보다 필연적으로 높기 마련이지. 차 한 대 팔 때 친구 한 명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 그치. 다른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봐. 중국에서 입문급 차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감히 고급차에 뛰어드는 기업은 없어. 고급차는 고투자를 의미하고 연구개발 투자가 충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품질 시스템이든 밸류체인 시스템이든 다 고급차와 경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 기술의 우위, 즉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하고 근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자동차 산업이 지난 수년 동안 브랜드 향상을 말하는데 사실 브랜드 향상 그 뒤의 로직은 기술 향상이야. 여기서 잠깐 우리 빌리빌리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질 건데 혹시 이 친구들이 이런 고급차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고 싶어? 시청자들은 동영상 댓글을 주시고 나는 계속 리빈에게 질문할게. 지금 새로운 자동차 제조 시대의 프리미엄 차에 대해 너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우선은 기술의 선진성인데 물론 전통 고급차도 기술이 앞서야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스마트 전기차를 둘러싸고 기술이 앞서야 하고 둘째는 역시 시대와는 딱히 관련이 없고 인간성과 관련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차를 한 대 샀으면 적어도 나에게 좀 잘해줄 거잖아. 고객에게 좀 잘하는 거. 나는 이건 사실 고객 가치,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 생각해. 이건 사실 기술이랑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다 존중받는 걸 원하고 사람들은 다 배려받고 케어받는 걸 원하잖아. 난 이건 사람의 본성 중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보고 프리미엄 차가 뭐라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난 우선 선진 기술력,
좋은 서비스 이렇게 나는 이해해. 우린 이런 서비스를 둘러싸고 많은 혁신을 했는데 이런 서비스 뒤엔 아주 큰 연구개발비와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투입이 들었어. 예를 들어 우리 배터리 교체는 너네만 하는 것 같아. 그거 알아? 우리 배터리 교체는 차에서 배터리 교체소, 환전소, 그리고 클라우드 호방 시스템까지 다 합치면 특허가 1200여 개나 있어. 그만한 돈을 투입했어. 우리 배터리 교체에 대해 고객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배터리 교체 횟수는 이미 50만 회를 초과했어. 우리 서비스가 좋냐 안 좋냐? 당연히 좋지. 몇 분이면 되니까. 차 배터리가 떨어졌다. 우리 배터리 교체소로 가면 몇 분이면 교체할 수 있으니까. 마치 찡동에서 쇼핑할 때 오전에 사면 오후에 바로 배송되는 건 각 파트가 다 맞춰줘야 하니까. 이런 신기술을 기반에다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입도 아주 많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건 현상을 통해 본질을 봐야 한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고급 프리미엄 차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네. 게다가 시대가 바뀌면 더 달라지고 자기만의 그런 걸 모색하고 많이 다르지. 그래서 모든 산업이 변화는 사실 궁극적으로 다 고객 체험의 변화고 뭐가 이 산업의 변화를 견인하는 거라면 그건 고객 체험이야.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계속 하나 있었는데 너 마음속에서 웨이라의 경쟁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웨이라의 경쟁사? 좀 전에 어떤 언론에서 날 취재할 때 다들 웨이라이는 중국의 테슬라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차는 테슬라보다 평균 가격이 좀 높다고 하는 게 맞지. 테슬라의 모델 3는 사실 왜냐면 우리 ES6이 주력 모델이니까 우린 SUV니까 물론 실제로 이렇게 경쟁하는 측면에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랑 같은 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건 지금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마지막에 기사 제목을 라이벌이면서 팀원이라고 적었어. 웨이라이랑 테슬라는 라이벌이면서 팀원. 그 제목은 그나마 적절하다고 생각해. 우선 라이벌임이라는 점은 틀림없지.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전환, 내연차 고객을 전기차 고객으로 바꾸는 전환.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차를 이해하게 하는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있었는데 테슬라가 상해에서 공장을 지은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웨이라이 자동차는 안 팔리겠지? 라고 하지만 오히려 테슬라가 상해 공장을 만든 후 우리 차의 판매량은 한 달 한 달 더 좋아졌어. 테슬라는 어떤 인지의 전반적인 상승을 조성했지. 며칠 전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너랑 거샤오펑이랑 리샹이랑 너네 3명이 찍은 사진. 너네 3명은 지금 중국 본토 신자동차 제조 톱3라고 할 수 있지. 가장 중요한 건 거샤오펑이 그 사진에다 3년 전 여포 그림책을 추가했어. 그때 너네 셋이서 뭘 얘기했지? 궁금해. 샤오펑은 당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어? 왜 그런 그림이 있었지? 여포는 분명히 테슬라지. 우리 셋은 다 인터넷 사업 창업을 했었고 그 후에 새로운 자동차 창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공통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이런 도전은 아마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야. 하지만 어떤 도전은 좀 달라. 왜냐면 우리 셋이 선택한 길이 좀 다르니까. 우리 셋은 또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선택했는데 나는 이건 좋은 게 뭐냐고 생각하면 중국의 우리와 같은 창업자는 서로 많은 진솔한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통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할지 이런 점은 오늘 중국의 창업자들이 과거보다 더 성숙한 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너네 셋이서 서로 경쟁 좀 하면 되겠네. 맞아. 우리 각각이 직면한 도전은 다 작지가 않아. 고생스런 지난날을 회상하고 오늘의 행복을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고생스런 지난날을 회상하고 오늘의 쓰라림을 생각하는 거야. 달달함은 없어. 그럼 시간이 얼마 지나야 사람들이 눈에 띄는 초월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시간이 좀 걸리지. 우린 우리만의 강점을 봤는데 어떤 강점은 선천적으로 가진 강점이고 어떤 강점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격려하는 것도 있고 나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에 있어서 좀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 1년 반 동안 돌이켜보면 테슬라 같은 기업은 가격 인하를 매우 빈번하게 했잖아. 이렇게 인하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차 가격이 점점 내려가니까 좀 더 기다려서 사자는 심리 상태를 갖고 있잖아. 반면蔚来는 한 번도 가격을 건드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너는 왜 가격 조정을 안 해? 사실 가격 안정은 고객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차는 집이 아니야. 차는 결국 일종의 소비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차의 잔존 가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만약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초기에 차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잔존 가액에 대한 영향이 아주 커. 그래서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고객에 대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 차 한 대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생각해야 하는데 차 한 대를 폐기할 때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고 대부분 중고차로 파는 건데 만약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면 사실 중고차의 잔존 가액에 대한 영향은 꽤 크지. 이건 물론 한 기업의 경쟁 전략 측면에서 가격 인하하는 건 뭐 비난할 거 없지만 하지만 고객 이익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동차라는 분야는 가격을 정하는 일은 맞아. 이 차를 디자인할 때부터 그 가격은 이미 정한 거고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야. 하늘에서 공짜는 떨어지지 않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시리즈 7의 알루미늄 소재를 쓰고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을 쓰면 당연히 좀 비싸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가격의 진실이지. 이게 가격의 진실이야. 방금 고객들도 너를 도와서 적지 않은 차를 팔아줬다고 했는데 내가 너네 회사 내부로부터 어떤 과장된 숫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고객이 100대 이상의 차를 대신 팔아줬다고 해서 지금 이런 고객이 5명 있는데 대략 주문을 주는 고객은 한 100대 이상. 진짜야? 50대씩 주문해준 고객은 15명이 있어. 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게 뭐 이해하기 어려워. 아니 내가 몇십만 원을 들여서 너네 차를 샀는데 거기다 또 너네 위해 차를 팔아주는 건 뭘 얻으려고?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많은 고객들은 차 산 다음에 포인트를 오히려 다 각 구매자에게 다 돌려줬는데 차 산 친구들이 다 돌려줬다고? 돌려줬어. 왜? 많은 고객들은 그냥 우리蔚来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내 기억에 베이징에 고객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샹윈小镇 그쪽에 있는 니오 스페이스에 자주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우리를 도와서 차를 팔아줬는데 나는 많이 감동받았어. 작년 리오데이 때 나도 말했는데 호난성의 샤오리페이다오라는 고객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다른 고객이 차를 사면 과수 한 그루씩 선물하는 거야. 에? 고객이 선물을 했다고? 그분은 과수원을 갖고 있어. 고객들은 본인의 많은 기대와 추구를蔚来에 둔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고객들은 전 세계 가장 우수한 기업과 경쟁할 만한 중국 기업이 나오는 걸 희망하는 이런 기대. 지금 그분들이나 만나면 다 좋은 친구야. 그들은 진짜蔚来를 그냥 친구처럼 지지하는 거야. 산업 분야에서 너의 성과든 경력이든 다 거기 있고 오늘에 와서 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수년 동안 걸어오면서 본인이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 2009년부터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지해온 건 대학생 포뮬러 대회인데 중국 자동차 엔지니어 학회랑 같이 만든 거야. 이건 재미있는 일이야. 대학마다 20명씩 나와서 1년 시간으로 차를 한 대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경비가 얼마 초과하면 안 되고 모든 설계 과정은 다 오리지널이야 하고 지난 10년 동안 총 3만여 명이 이 대회에 참가했어. 근데 과거 중국 대학생들은
손재간이 약했는데 그 경기가 생긴 후 이런 플랫폼이 생긴 거지. 어떤 산업과 어떤 나라의 미래는 역시 젊은이들의 미래를 봐야 하잖아. 중국 학생 또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랑 예를 들어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도 포함해서 각 나라 자동차 산업의 격차는 어느 날부터 결정되냐면 대학생 때부터 이미 결정됐어. 인재의 깊이. 독일 대학생들이 만든 차를 보면 2009년에 내가 보러 갔는데 당시 독일 포뮬러 스튜던트가 있는데 그가 만든 차랑 중국 학생들이 만든 차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앞섰는데 지금 그 격차는 아주 작아. 이런 변화를 보고 웰라는 또 대학생 전기차 포뮬러 대회를 새로 만들었어. FSEC라고 웰라가 설립하고 2015년에 바로 이걸 만들었어. 이게 내가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웠던 일, 내가 맞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만약 지금 어떤 청년이 생애 첫 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너에게 30초 또는 아주 간결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하나 심어서 그러하여금 스마트 전기차를 고려하도록 내가 너의 영업 능력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사든 안 사든 웨이라이를 한번 타서 웨이라이를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세요. 괜찮아? 좋았어. 넌 지금 진짜 해방됐구나. 모든 걸 다 내려놓구나. 해방했어. 사실 우리 차를 운전해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느낌이 완전 달라져.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차를 시승했으면 좋겠어. 젊은 층들이 차를 선택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자기만의 개성이 있길 원하는데 이번 리뷰드 행사 때도 이번에 이벤트를 했는데 아이디어가 재미있어서 젊은이들이 선택해서 웨이라이를 같이 만드는 거 많이 재미있어서 웨이라이는 그래서 스스로 더 풍부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지. 본인 수요에 따라 선택하는 거지. 우리의 기술적인 지지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order to delivery 즉 예약받아서 생산하는 이런 방식 차의 옵션은 다 너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는 거. 옵션 선택항이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돼. 공장은 너의 선택에 따라 생산하고. 이건 좀 재미있어. 개성화 생산이라는 게. 이건 기술적인 지지가 있어야겠다. 이건 종합적인 관리 능력, 밸류체인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예를 들어 포르쉐도 개성화 생산이 가능하지만 근데 대기 시간이 아주 길어. 그래서 그 뒤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맞춰져야 해. 사실 개성화 맞춤형 생산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 옵션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부품의 그 재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즉 충분히 매칭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것에 다 맞춰서 돌아가야 해. 요즘 많이 이슈화 된 게 스페이스 X라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 로켓 발사도 너무 핫했고 자동차도 엄청 큰 하드웨어지만 너 혹시 로켓 같은 거 고려해본 적 없어? 사람들이 놀라게 더 영웅주의 그런 거. 그건 내가 빌리빌리 시청자들에게 좀 물어봐야겠어. 내가 로켓 만드는 거 지지하는지. 지지하는 사람은 1번.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자동차 산업이 인류의 지난 100여 년 역사에서 왕관 위의 명주로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선진화된 산업이라고 하지.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아마 미래에 있어서 왕관 위의 명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그 왕관 위의 명주라고 생각해? 자동차 산업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서 다 닿을 수 있는 거고 우주는 아마 꿈과 같은 급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과 환상을 만족시키는 화성에 가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예를 들어 당신애가 모바일 공유 자전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회를 봤을 때도 내가 생각한 건 돈을 얼마 벌 수 있다는 것보다는 매일 차 안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차 막힐 때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거. 교통사고를 가급적 줄일 수 있게. 이건 다 도전이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은 시 그리고 먼 것, 즉 이상적인 추구도 있어야겠지만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것들도 똑같이 위대한 혁신이고 우리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온라인 음식 배달 그거 좋잖아.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식사가 편리해졌고 그건 좋잖아. 나는 기술의 혁신이란 게 꼭 어떤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아웃풋이 생기는지 여부라고 생각해. 엄청 어마어마한 걸 신경 쓰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게 필요하지. 이런 면에서 리빈이 그 어려운 일을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그걸 하나하나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네. 오늘 리빈이 우리 리뷰드 2020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마워. 우리 빌리빌리 네티즌들 고마워.